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를 지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연속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당정관계를 어떻게 안정시켜서 민심에 다가갈지 직접 들어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분석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과 연속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 창윤으로 출발해서 업윤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후보입니다. 여당 당대표 후보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일정이 되게 바쁘시죠? 네, 오늘 그 자유총연맹 70주년 행사가 인천에서 있었어요. 늦을 뻔했습니다. 막 달려오셨군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총선 이후 좀 잠행을 하시다가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회복실에 들어간 데 지냈다고 하실 정도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이제 재충전을 하셨을 텐데요. 당대표 출사표 던진 이유 뭔가요? 네, 당이 위기죠. 왜냐하면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지금 108석 의석으로 과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을 때 이게 분열로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 과거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과 국정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의석도 적지, 지지율도 일단 적게 나오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관계가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도 잘 되고 이 국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국정 동력도 회복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우리 여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소통 능력 그리고 당정 관계의 이 갈등을 예방하면서 그래도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험이 부족한 그런 당 구심으로는 참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동지들에 떠밀려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하고 싶기보다는 옆에서 많이 떠밀었다. 제가 지금 25년 한나라당 소장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늘 함께 왔던 동지들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도 결단을 하게 됐죠. 네. 자, 이번 전당대 국면에서 친윤, 반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창윤, 업윤이란 단어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윤은 공동 창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권 교체고요. 업윤은 국정이 지금 딱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지지율을 업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어렵고 국민 지지가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대통령을 공격하고 코너에 몰아서는 집권 여당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야당이 할 일이고 대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런 점에서는 가족회의 하듯이 내부의 쓴소리는 하되 조율된 안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업윤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민생 대책입니다. 지금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직장인, 그다음에 연끌 대출자 그리고 청년 채무자들이 지금 미래가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가 정책본부장으로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민생 공약 좋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거대 야당 때문에 입법화가 못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비상회의 매달 개최된 민생 해결하기 위한 공약. 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후보님은 최근에 휴대폰 스팸 문자가 급증한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스트레스 유발하면서 돈벌이에 몰두한 통신사 용납할 수 없다.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네,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이미 1차 받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스팸 문자는 우리 전화 통신이나 이런 거 다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외국에 서버가 돼 있는 이런 회사들이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중간 과정에 관여되고 있는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들 또는 SNS에서의 스팸이나 뭐 이런 영업용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컨텐츠 플랫폼들의 횡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많이 해놨고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하루에 하나 이상으로 제가 정책은 이런 거다. 제가 경험이 많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아무도 손을 못 댔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그리고 그 국가 특화 산단 이런 부분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적금 계좌가 만기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장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관련 공약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원 후보님께서는 당과 우파 진영 강화 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중수청 즉 중도 수도권 청년 등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면서 호남의 제2당사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요 얘기만 이제 놓고 보면요. 우리 원 후보님은 당의 어떤 외연 확장보다는 일단 보수의 가치를 찾고 당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제 얘기는 네. 당은 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유우파의 가치를 동의하는 또 많은 입당할 수 없거나 당 밖에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게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들 외에는 지금 너무나 활동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외 그러니까 낙선한 원외 위원장들에게도 당 사무총장을 맡겨서 당의 조직과 예산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당원 연수 기능, 네. 당원 모집 기능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과 우파 진영 전체가 지금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 집으로서의 당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가를 지키는 큰 진지로서 진영으로서의 자유우파 이 부분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후보들도 목표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당 사무총장을 해봤고요. 대통령 선거를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라는 방법론과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100일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당정 관계에 대한 생각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남원정, 천신정 기억하실 겁니다. 원 후보님은 나 원희룡은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다. 레드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레드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다양한 쓴소리들을 우선은 모아야 되겠죠. 그다음 이걸 대통령께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해법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토론하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보고를 하고 또 실행할 건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 과정을 다
담은 의미에서의 레드팀입니다. 네. 자, 유튜브에 꽃소리님이 이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원 후보님 잘 싸워주세요. 윤 대통령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전당대회 판세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당원들 만나면서 느낀 현재 판세 어떤가요? 당원들은 우선 가장 걱정하는 게 거대 야당의 대표들이 중대 범죄 혐의자인데도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거대 야당이 지금 특검이니 온갖 그 입법 폭주를 가지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집권 여당을 내부 분열 집안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거기 완전 선수들 프로들이거든요. 여기에 혹시 말려들까?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당내에서는 분열로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와는 당정 간의 충돌로 이어져서 2017년에 탄핵 처음에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 그걸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당 지도부는 경험을 갖추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신뢰 위에 당정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부터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춘 그런 안정된 지도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당원들이 대체로 하고 계시고요. 아직 그 유보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그 점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요. 1000명 샘플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투표할 당원은 10명 내지 20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표할 당원들이 어떤 당협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15,000명이 넘는 그 당원 협의회들도 있습니다. 네네. 어느 지역 같은 거기 가서 여론조사 전화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분도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15,000명 당협 당원 중에 한 명도 전화 응답을 안 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게 뭐 무슨 판세라고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차 투표까지 간다고 보세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 당원들의 표심은 한번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 손에 맥주, 한 손에 치킨 딱 들고 맥주 러브샷 하셨습니다. 두터운 친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보기 이제 TK 표심에 호소하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께서 원희룡 후보께 어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다음 내년 축제 때는 그 치킨 회사들하고 맥주 회사들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씩 그 축제에 그 후원을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은 치킨하고 맥주를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이 좀 팔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살리자. 그런 이야기하고 끝났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네. 경기를 살리자. 중요한 일이죠. 치킨하고 맥주 많이 먹자.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원 후보님 비롯해서 다른 후보는 비교적 이제 만나고 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한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 어떻게 보면 보기에 좀 안타깝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우리 당을 25년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당을 잘 알고 선거를 잘 알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당과 정부의 조율도 잘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뭐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대화 자체가 잘 마련 안 되는 거 보면 그 비대위원장 100일 하는 동안에도 아마 그분들과 소통이 잘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정치 리더라는 거는요. 처음도 소통이고 저는 끝에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른 의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서 집단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 소통.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게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리더지. 리더가 내 의견이 옳고 내가 뛰어나니 나를 따르라. 그것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전당대회 국면에서 배신의 정치가 화두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했다는 취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한동훈 후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배신의 정치는 오히려 원 후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취지로 또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했던 거 사실입니다. 대신 그때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했고요. 그런데 그때 국민 여론이 70% 넘어갈 정도로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 60-70명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어요. 그때 의석이 130석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200석이 넘는 탄핵 찬성 여론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춰서는 저는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의석인데 이게 특검을 미끼로 한 야당의 공세에 밀리고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검토 이렇게 가야지 여론에 떠밀려서 명분 회피용으로 가다가 똑같은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야당의 정치의 공세에 말려들면 그게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결국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 후보님께서는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이제 언급하신 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후보 중에 누가 총선 패배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국정 지지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겁니다. 당은 선거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누가 크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책임 회피 자기 책임은 피하거나 떠넘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남 탓 또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 자체가 정치 또는 리더십을 좀 기초부터 수련을 조금은 좀 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과의 관계를 주로 이제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원 후보님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서 이재명 전 대표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당대표가 되실 경우에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싸우면서 일하는 관계죠. 그리고 싸우면서 일한다. 예.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중대 범죄 혐의자가 활개치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저는 너무나 분노하고 답답하고 바꿔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공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서 저희 헌법이 정해주고 또 국민이 정해준 그런 정치적인 그 힘의 관계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은 존중할 겁니다. 네. 현실이잖아요. 네. 자, 국회에서는 해병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철회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원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대안, 즉 특검 전국 돌파구는 어떤 겁니까? 선 공수처 수사 그 결과를 놓고 특검의 내용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제3자냐 특검을 누가 하냐도 논점이지만 지금 공수처 수사해서 만약에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남은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겠죠. 지금 공수처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중간에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런 논의에는 우리가 토론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종결이 돼서 그 결과 그게 의혹이 남아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을 대통령이 먼저 자청하겠다. 집권 여당도 그 안을 우리가 먼저 내놓겠다. 그게 지금 당론이기 때문에 네. 현재 당론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공수처 수사가 나온 다음에는 처음부터 당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08명의 당론이 있는데 그리고 당정이 협의한 안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론을 위반한 안을 내놓고는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죠. 그죠? 당론을 위반한 사람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당 대표가 되는 자세로서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 각도에서 제가 비슷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게 그 어떤
어린 사병이 이제 죽은 거고 사람들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대답보다는 좀 여당이 한 발 양보해가지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1년씩 걸리면 그게 맞죠. 그런데 한두 달이면 끝나요. 왜 그걸 못 기다리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보니까 정말 젊은 병사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대통령을 올가매는 거에만 관심 있는 특검입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고 안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 미끼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려들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여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헌정 파괴, 입법폭력 쿠데타, 도둑이 경찰에게 몽둥이 휘두르는 적반하장 이렇게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전면 공세에 여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고요. 108명이 똘똘 뭉치면 결국 국민들도 저 무도한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결국 균형을 잡아주는 견제 심리가 발동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요. 위대하고 현명하고 순한 듯이 보여도 단호할 때는 매우 단호합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네. 국민들 민심을 중심에 둔 정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그 대응을 해나가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계속 언급된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드루킹 사건도 있었잖아요. 탄핵 청원에는 그 외국인도 누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서버를 둔 그 업체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저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조사를 해볼 건데요. 중국에 있는 서버는 북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 있는 정치인들도 가능합니다. 저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청원의 서명을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우리 진영도 이재명 구속 청원 서명운동 시작하면요. 100만 명 금방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구속 민주당에서 수용할 겁니까?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원 후보님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 대권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치인 원희룡의 정치의 종착점 어떤 정치를 하길 원하시는지 좀 압축해서 시간 1분 남았으니까 한번 압축해 주세요. 네.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이 급박합니다. 지금 당내 분열의 위기, 당정의 그 충돌의 위기, 이게 당원들이 지금 조마조마해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경험이 있는 그런 지도부와 정말 그 애정과 신뢰를 가진 서로의 아주 그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 터널을 넘지 않으면요. 다음 대선 없습니다. 2017년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지금 20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선진 국민들이에요. 모태 선진 국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미래 세대의 초석을 만든 모태 선진국 세대들의 초석을 만든 정치인으로서 네. 원희룡은 제 경험과 제 능력과 제 네트워크를 다 바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면으로 광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기장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청주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리티 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일대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 분기점 부근
부근을 시작으로 수원 일대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종료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윤주진 평론가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이제 어제 원래는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됐지만 이 최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제 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필리버스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는 보통 이제 24시간 이후에 총 제적위원회 5분의 3,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면은 네. 강제로 종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결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별 이변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종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 절차상의 위법성 이러한 것들을 좀 짚었고 또 반대로 이제 야당에서는 찬성 토론에 나섰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필리버스터에서 꽤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진지한 토론들이 좀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야당에서 뭐 이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야유나 고성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뭐 유상범,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런 그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 수사가 방해가 된다거나 진상 규명이 안 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를 수사를 하더라도 뭐 이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크고 공수처나 경찰이 이것을 좀 풀어주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뉘어서 최해병 사건, 순직 사건하고 수사 외압 사건 이것을 나뉘어서 수사하던 것을 통합해서 수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를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서 진상규명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 여론에서도 다수가 지지를 하는 사안마저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어떤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고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은 빨리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예를 들어서 막 반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이거 뭐 빗댄 건데 이 해병대 수사단이 최해병 사건 순직 사건 수사를 할 때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 내려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뭐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씩 이 건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수긍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최해병 순직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은 사건의 줄거리나 규모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최해병 사건은 그 일어났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군 내에 있었던 지휘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 되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대장동 사건은 규모가 크고 빨리 수사하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은 왜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하면 안 좋아할 거면서 이 수사는 왜 빨리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사건의 본질적 차이를 호도하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검사 출신답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알면서 이렇게 대장동 얘기를 꺼내서 민주당을 속을 한번 긁어가지고 같은 당 지지층에게 좋아 보이게 하려고 호소한 게 아니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비교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유상범 의원, 주진우 의원 이제 두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들으면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쟁점입니다. 첫 번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그렇다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실히 이루어졌는가. 또 두 번째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판단이 무조건 옳고 이것에 대해서 추성을 지시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 두 법조계 국회의원들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즉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군 내부의 사망 사건이나 성폭행 문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초동 수사만 한 상태에서 일단 그 팩트를 그냥 경찰에 이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뭔가 이 절차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결국 뭐냐면 이것이 특검까지 갈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오히려 그런 답답함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사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가 군에서는 초동 수사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라는 취지는 맞아요. 근데 현재까지 그 법 개정 이후의 사건 처리들을 보면 혐의 적시가 된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훈련병 한 분이 이제 훈련 중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이 혐의 적시를 했고 심지어는 최혜병 사건에서도 국방부가 재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도 혐의 적시가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혐의 적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해병대 특검 법안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립 의무 위반이다. 삼권 분립 헌법 체계 부정하는 것이다. 오 의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그 사과 요구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뭐 최근에 대통령 법안 거부권이 계속 빈번하게 행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애를 써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권 행사가 자제되었으면 혹은 절제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국회의장다운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사안의 경우는 이제 특정 안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안건을 두고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요건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은 좀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는 비껴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윤주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서 만든 법안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입법부를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야당이 단독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법안이거든요. 즉 여당도 엄연히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심판이 경기 전에 오늘은 뭐 아르헨티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심판은 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될 경우에는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다. 대통령께도 불참을 요청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네요. 아주 강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소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인선 발표 직후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 근거 없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다. 공영방송인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 청문회에서 멈춰 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 이진숙 후보자의 언급이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요즘에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다. 뭐 진영주의가 문제다. 뭐 팬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차라리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를 얘기했다면 그거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성역 없이 고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정 보도를 찍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다 보면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불편해하는 보도만 가짜뉴스의 사례로 예로 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통위라는 기구는 어쨌든 중립기구인 거고 그리고 방통위원 모두가 중립인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야 추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위원이 됐든 간에 중립을 최대한 지향을 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은 더 의식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정말로 이준석 후보자가 위원장이 된 다음에 한쪽 진영에 서서 이렇게 방통의 질서를 끌어간다. 이렇게 또 느낌을 주게 되면 또 이제 같은 전임자들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이 중립과 균형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도 뭐 당연히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또 야당의 이 계속되는 탄핵 소추권 남발은 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거의 직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MBC 물론 특정 방송을 제가 거론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정 정당, 특정 세력에 너무 이렇게 편향돼 있는 방송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공영방송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장의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그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도 한 번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장악과 방송 정상화 이 두 가지 개념을 그 다른 정파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네요. 정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네.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총선 다음 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도 주목됩니다. 사실 이게 또 그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후임 국무총리 뽑으려면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건 안 원하건 거의 계속 가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 평론가님? 과거에도 뭐 정홍일 총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총리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소추 검사 탄핵도 하고 뭐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진정성 있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대를 하기가 난망하죠. 그렇다면 총리 없이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민생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결국은 장수 총리가 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이제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총선에서 그것도 정권이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했던 총선에서 참패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땐 당연히 총리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는 바람직한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본인도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유임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구간이 명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물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쪽으로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윤 대통령도 새로운 총리를 찾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총리를 통해서 국정에서 뭐가 변화됐는지 이것을 인사로서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 유임을 시키지 않을까. 이 유임은 그렇게 바람직한 유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 탄핵 소추안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다. 대통령실도 입법폭력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청문회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고위 검찰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막 강하게 자기 이름을 내놓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막 집단 움직임까지 가는데,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사법방해 입법 쿠데타라는 여권의 비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이미 이제 그 전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왔었죠. 물론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재판관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가깝게 그렇게 갈려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좀 앞서서 했던 검사 탄핵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했던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비위 행위가 어느 정도 사실로 입증된 거나 혹은 그런 강력한 혐의가 있거나 이런 이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탄핵을 소추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반면에 어떤 이재명 대표 재판의 수사에 관련된 그 검사들인데 사실 의혹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그걸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중대한 문제이고 탄핵이 이를 정도가 되는지 이걸 두고 판단하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헌법재판소도 이걸 처음부터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혐의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뚜렷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이걸 기각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탄핵 전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헌재 재판관 4명 정도는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실관계 자체가 입증이 안 된 채로 기각이 되면 이 부분은 민주당한테는 좀 크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4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그런 객관적 비위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면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논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적 보복의 느낌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 검사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그 화풀이 정도로 지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의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게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상당히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즉 민주당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있고 감시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일을 해도 복수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를 준다면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민주당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탄핵안 발의자 명단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순히 탄핵 소추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법사위를 보면은 법사위에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의원, 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했던 혐의와 똑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이 공공기관에 무리한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국민의 어떤 의식을 고려해서 법사위를 피하거나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원칙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혼내주는 뭐 속된 말로 뭐 도둑이 방망이를 들고 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사법 질서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죄가 입증이 되지 않은 혐의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알려진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회의원도 본인이 거기에 일단 의혹을 받는다고 해도 뭐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또 발의를 하는 행위 정도에는 참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걸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받고 기소받은 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기가 돼서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그냥 검사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한 걸 잡아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지는 현재로서는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있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못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검찰 쪽에서도 유의해야 될 부분은 검찰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그냥 정책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재명 예를 들어서 검찰이 반발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어떤 의심이나 의혹을 사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 저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수사를 앞으로도 감정적으로 하고 기소나 공소유지나 이런 것도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들도 이제 뭐 원론적으로 이렇게 근거 없이 탄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듯한 이런 그림을 연출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만인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그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사고 낸 택시기사도 급발진 때문에 사고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그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이게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 뭔가는 밝혀야겠지만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윤주진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급발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14년간 793건의 주장이 있었으나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인정이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급발진 가능성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민들은 그것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서 나중에 이 사건의 정말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이게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든 맞다는 결론이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게 뭐 워낙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의심이 의심을 낳고 계속 논란만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정부가 알아서 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과학기술적으로 좀 진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보면 긴급 제동 장치라든지 또 오조작, 가속 페달 오조작했을 때 이걸 방지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한국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좀 제한해야 된다. 면허증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막 노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한을 하더라도 연령을 훨씬 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계라든지 이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마련하는 게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한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주행 교통사고 희생자 9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늦게 경호원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서 헌화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10시 50분쯤 사고 현장에 나타난 김 여사를 알아본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모처럼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좀 듣기 힘들었던 발언을 해준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사건까지 우리가 정쟁화할 필요는 없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신 가서 국민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여사도 김건희 여사도 한 명의 시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짧게 한 말씀 저는 뭐 해주세요. 굳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다라는 해석도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갔다고 보면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런 뭐 개인적인 시민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뭐 의전상으로 어디 이제 해외 어떤 뭐 외교 사절이 왔을 때 같이 영부인이 나가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사들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까지는 이제 쟁점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더 공개적이고 더 조금 정치적인 행보를 영부인이 하는 것 이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이 좀 여럿이 부담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영부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은 놔두고 이제 그냥 행보만 제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돌입했습니다. 진료받아야 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이제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정부는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 아산병원 선택이 다행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대형 병원 교수들에게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해 줄 거 이제 요청했고요. 환자 단체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대규모 거리 집회 열고 휴진 철회 요구했는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의정 갈등 돌파구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 뭔가 좀 그래도 유보적인 입장을 택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뭔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의사들도 그런 명분이 있고 또 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즉 환자들을 뭔가 좀 조직화하고 집단화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정부도 채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요? 의대 정원 문제는 당장의 내년도 입시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고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됐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라든지 좀 물리력 행사, 뭐 실력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실력 행사로는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다시 가다듬는 자세가 의료계한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입시의 정원은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되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담론을 고쳐 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국에 환자나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집단 행동의 힘은 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근거로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계속 언급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여쭤보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30초씩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탄핵 청원 같은 것은 이 청원 제도를 좀 왜곡하는 것이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묻히고 있는 것, 잘 들리지 않는 거를 끄집어내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정쟁화돼 있고 너무 정치화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청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에 이어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여야 양쪽에서 유념하면 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청원과 같은 여론이 국민 다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것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여론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두 분이 약간 엇갈리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소정이는 매일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이혼 후 5남매를 홀로 돌보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 예전과 달라진 어눌한 말투와 불편한 걸음걸이가 낯설지만 소정인 친구들 앞에서 아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소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지체장애인 첫째 오빠와 왼손장애로 수술이 필요한 둘째 오빠. 두 언니도 심한 정서불안을 보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소정이 역시 얼마 전 검사에서 뇌하수체 이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유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까지 아빠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소정이. 소정이는 오늘도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을 청합니다. 소정이네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늘 경주는 35.1도 등 경상권 곳곳으로는 34도 이상의 낮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은 30.6도까지 올랐는데요. 폭염특보 지역인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당분간 오늘처럼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에 습도 높은 무더위와 함께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는 밤새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장맛비가 오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내일도 대구가 33도, 세종, 광주 30도, 서울 29도 등으로 많이 무덥겠습니다. 현재 일부 인천이나 서울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해 5도는 천둥, 번개와 함께 아주 강한 비가 시간당 30mm가량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지금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 점차 이 수도권의 비가 강원과 충청권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강수 구름대 이동 속도가 빨라서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고 강수 강도는 강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대부분 20에서 80mm, 많은 곳 경기 북서부가 80mm 이상이고 충남 남부 서해안은 100mm 이상으로 인천과 충남 서해안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 수백 명은 대규모 조심 집회를 열고 의료계에 명분 없는 휴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동북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중동까지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는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안목을 키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오래 가르치셨고 노무현 정부 때 외교장관을 역임하신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민간연구소로 가셨는데 공직에 계실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제가 이제 분단된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의 중심에는 분단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슈가 이제 항상 맴돌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정부에 있었을 때는 실천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싱크탱크에서는 주로 연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의 관점에서는 일관된 주제를 갖다가 계속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학교와 공직 띵크탱크 연관이 있으면서도 다른 세 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이제 펼쳐나가고 계신데, 미국에선 싱크탱크가 사실상 섀도우 캐비닛, 그림자 내각 역할도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싱크탱크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의 싱크탱크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예. 기업인도 그렇고 이제 행정부의 이제 관료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그날 하루하루 그 이제 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싱크탱크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어떤 이슈와 이슈 간의 연결 관계 이런 것도 짚어주고 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현안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올해 세계 각국 정치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역시 미국 대선입니다. 당장 첫 TV 토론 이후에 좀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한쪽에서는 또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관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사실 미국의 대선인데 한국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때 이제 민주당의 알 고어 부통령과 그다음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때 알 고어 부통령이 패배를 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곰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때 알 고어 부통령이 당선돼서 그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승계를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반도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이 대북 포용과 협력 정책은 지속이 됐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이제 벌어지는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그거 못지않은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서서 그 사람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파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30-40년 동안 그동안 이 한국에 왜 우리 미군이 가 있어야 되느냐, 비용 들여가면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쭉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주한미군을 실제로 빼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큰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이 동맹이나 어떤 이 국가들 간의 어떤 신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그것도 어찌 보면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집중을 하는 분이라서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또 파장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호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 가까운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은 그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면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저는 과연 결과가 4개월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북한과의 미국과의 밀착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찌 보면은 상당히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이익만 고려하고, 그래서 핵탄두를 미국으로 날라 보낼 수 있는 ICBM 장거리 이 미사일, 그거만 제거를 하고 적당하게 핵 개발을 갖다가 중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은 이 북한의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거기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그와 연결된 러시아 북한 간 밀착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한과 이 러시아 간의 이 동맹 체결은 상당히 중요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막강한 그 영향력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경제는 러시아 경제의 한 9배, 10배 정도가 되고요. 네. 북한에 아마 거의 1000배 수준 될 겁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 우월한 경제력을 그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나 러시아가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하도록 우리가 또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아주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을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될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또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그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 편을 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제재하지 말아 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상당히 관심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미중 양측의 이해가 이제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곳을 하나 꼽으라면 타이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거와 비교해 보면 뭐 한반도를 이제 중심에 두고 중국은 북한 편이고 미국은 대한민국 편이고,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보다는 어떤 경제 관계, 한중 경제 관계랄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좀 한반도는 좀 더 복잡한 구도로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 구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총평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한반도 주변 구도를 결정적으로 뭐라고 할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네네.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을 포용을 해왔던 전략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중국을 포용을 하면은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 정치 체제지만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손잡고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네. 닉슨 대통령과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 주도로 포용을 했는데 몇십 년 지나면서 보니까 전혀 그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치의 방향으로 달려갔고 네. 미국과 국제 무대에서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대항해서 자국의 세력권을 갖다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가 트럼프 이후에 심각해졌고 네. 완전히 포용 정책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숨쉬는 산소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진행이 돼가지고 잘 지내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반대로 2019년 이후에 북한의 그 대남 그 적대 정책이라든지 대미 적대 정책이라든지 아주 그냥 이 최고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안보나 경제나 기술 협력 차원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한 전략 기조를 끌고 가면서도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잘 소통하고 또 외교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를 하고 이 경제적으로 같이 번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에 무게를 실는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중 대결 구도가 심각하고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의 위협이 최고도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이 단거리 핵을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갖다가 이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이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저는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억제와 억제, 힘과 힘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양쪽에서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외교, 그다음에 북한과의 소통 노력, 채널을 만드는 작업, 네. 그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관 이사장님께서는 2015년에 발간하신 책 외교의 시대 서두에서 국제정치학은 연구자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문제의식이나 논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교라는 실천적 과제를 생각할 땐 더욱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요. 2024년 외교의 장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략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고 한다면은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큰 현안이 터졌다. 네. 근데 그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미국이 아닌 중국이 아닌 북한이 아닌 한국의 어떤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사고와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지금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그 담론 세계는 대단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 안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국내 정파적인 이 싸움의 소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입장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친중, 반일, 이 친북 이런 식. 그다음에 보수는 이 반중, 친미, 친일, 그다음에 반북 이런 식의 이 분류가 이미 존재해 있고 네. 이미 그 입장에서 정해진 답변들이 다 이미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 생겨도 그 현안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우리한테 국익이 되는지를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그러한 어떤 담론의 어떤 이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략적인 사고가 힘들고 그 전략적인 선택을 놓고서 국민들 간에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인 실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뒤처리하느라고 바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네. 위해서는 이 외교 안보 문제를 초당적인 관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관 이사장님께서는 2019년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 로드맵이라는 책 발간하셨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을 보니까 2018년과 19년 상황을 놓고 정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정상을 봤다 하면서 후대 누군가 그 길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접근법이 좀 한 발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한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네네. 전략적인 사고를 압도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의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외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네.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경제에서도 이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를 꿰뚫어 알고 있어야 원래 선한 의도의 경제 정책이 선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국제 정치의 세계가 권력의 세계고 권력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논리, 작동 논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꿰뚫어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선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익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 어떤 모습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네. 번째는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네. 한국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국의 어떤 안보나 이런 것들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아주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하면서 남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혼 선언을 갖다가 완전히 해버린 상황이고 이 군사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네. 중요한 이 국가 이익의 문제겠죠. 네.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하는 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익에 중요한 거가 이제 이 경제적인 번영인데요. 한국이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그 자본이나 노동이 자유롭게 국가 간에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세상 네.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가 이 여건이나 환경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거를 네.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국가이익의 문제고요. 세 번째 국가이익의 요소는 국가의 위신입니다. 10위권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지목당하지 않도록 10위권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어떤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이 돕고 거기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이익의 구체적인 고민거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익을 안보, 경제적 번영 그리고 국가의 위신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이사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연구에 더해 외교 현장에서도 경험 쌓으셨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법천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무력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이 타당성 있는 합당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의미를 부여하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중국을 어떻게 품어 안아서 한중 간의 어떤 호혜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이 북한과의 그 소통 채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불상사를 막을 것인가 하는 거를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유연함과 기민성 이것도 동시에 갖춰 주면은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총총님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 폭염 조심하세요. 건강한 모습 감사합니다. 안보, 경제적 번영, 국가적 위신, 국익이 강대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를 앞두고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퇴근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 역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반포대교부터 길어졌습니다.
미뤄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사고는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남사 진위 일대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3,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상일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해달라는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네, 어제 100만 명을 넘었고요. 이게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런 법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올리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이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었고 지난달 20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오전에 23만 명이 넘었고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에 한 6시 25분 정도였는데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111만 6,590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대기자가 이제 접속을 할 때 좀 지연이 되는데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숫자는 앞으로 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민주당은 숫자의 의미를 좀 부각하고 강조하고 또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면서 맞서는 그런 그림인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제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 보면 탄핵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둔감해졌을 수는 있는데 예전 문법으로 보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 터부에 좀 가까웠었거든요. 그걸 얘기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는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는데 네. 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좀 주목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홈페이지가 원활했다라고 하면 동의가 500만을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득구 의원 이 표현하고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청문회를 이 탄핵 청원을 근거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탄핵 청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사실 5만 명만 넘으면은 요건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거든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의로 가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입법 청문회를 이 주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 이 암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요 청원에 들어가 있는 혐의들이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해병대 최상병 이런 건 포함해가지고 5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마다 이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인이나 뭐 참고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 다만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핵을 좀 공식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풍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데 네. 그러나 전반적인 움직임은 조금씩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암시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의수가 거의 147만 명이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의 반응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 탄핵 동의 요 청원에 대해서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응이 좀 비슷해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좀 비판적이에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표현은 이거였는데 이 탄핵 이게 너무나 시나리오가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일종의 협박인데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대선이 빨라지고 대선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뻔한 공식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건 중도층도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느냐
아마 그건 또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건 현재 그 정치 조건상으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등치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걸 원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도 중도층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모 관계자는 이 수치를 한번 끝까지 해가지고 최대치를 한번 보고 싶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원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외곽 조직 이걸 다 더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라기보다는 뭐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실제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단정해서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민주당 쪽에 공식 입장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은 아직 뭐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단계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면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던지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김진표 전 의장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나눴던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 탄핵 청원도 동의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좀 재미있게 들었던 국민의힘 모 의원이 말했던 시나리오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두 가지 특검법을 들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쓸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검법이라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 특검법하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건 조금 전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됐죠. 이 두 가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 혹은 또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표결을 하게 돼가지고 국회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때 이탈표가 나오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 거부권이 무력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히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을 다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두 번의 그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휴요구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많이 주목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 쓸지 말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재표결을 할 때 일부가 이탈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킨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세력들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원의 여권 얘기는 내 대우가 깨진다. 그렇죠. 이 의원의 얘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단순히 대우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 작년에 아주 극단적으로 좀 갈라졌던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였거든요. 그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완전히 적군으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어느 한쪽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내가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당이 깨져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반대파를 설득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걸 또 이제 친한계 쪽 인사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특검법의 내용들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뭐 징계 관련 의혹이라던가 하여튼 두 사람이 같이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대세로 인식이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빨리 재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재편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사이에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이 기준점 같이 활용이 되고 있다 전략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대통령이 불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된다. 이런 논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고받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정무장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무장관이 뭔가요?
그러니까 정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쓰긴 해요. 뭐 정무적인 판단이 뭐 좋지 않았다, 아니면 뭐 정무형 보좌진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판단 내리긴 어려워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다 넓습니다. 그냥 모든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정치인들이 어디 산에 들어가죠. 뭐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산에 들어가고 이거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칩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외국에 간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고 그다음에 수염을 기르고 나왔다. 이런 것도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떤 포즈로 나온다 이런 것들도 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책적인 거 빼고 나머지 모든 판단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도 역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총선 기간 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던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평가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여당이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내는 거를 겨냥해서 뭐 사회 보장적으로 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정책 자체가 너무 좋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의 정치적인 여건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정무라는 건 모든 것이고 정무장관은 사실상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무장관 업무 범위도 그렇게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재호 전 장관이 특임 장관이었었거든요. MB 정부 시절에. 그때 특임 장관이 했던 역할들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뭐 4대강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분권형 개헌 논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정부 조직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업무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이 또 무임소 장관이란 그런 이름도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세들이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부처에 넘나들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세들이 많이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곁다리로 같이 짚어보면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국회와의 소통을 조금 더 중시하는 뭐 그런 역할을 정무수석이 좀 더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정무장관 신설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할까요? 지금 좀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인구전략기획부는 이제 저출생 대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총괄적인 부서니까 야당도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 만드는 데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서를 만들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한번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한번 건너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국회 한번 갔다 오는 게 지금 이 여야 관계상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부를 만들 때 덩달아 한번 같이 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걸 같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한번 개정할 때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뭐 야당과도 소통하는 이 어떤 그 직책이다 이런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이 사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부는 당연히 이제 저출생 대책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정무장관은 지금 소통 부족하다라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소통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설득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보면은 대통령실이 꾸준히 정무 기능을 강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뭐 김명현 1비서관 이런 인물들 다 그 국회의원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 강화하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에서 이제 법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정무장관 신설이 여기에 대한 야당 분위기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고요. 다만 네. 뭐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반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좀 보고 있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인구부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보면은 이번에 여가부 폐지는 안 올렸습니다. 이건 좀 전향적으로 양보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가부 폐지는 원래 공약인데 민주당이 안 받을 걸 알고 정부조직법을 빼놨으니까 이제 인구부 신설을 위해서 그만큼 좀 양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 팬덤 정치, 여기에 숨어있는 심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사회학적으로 팬덤을 분석한 건 이제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정치 팬덤을 많이 연구합니까? 네, 당연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팬덤을 가장 잘 이용한다고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연구도 있고, 뭐 군중 심리와 관련된 연구, 되게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팬덤이 집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단 속에서 개인의 역할, 뭐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또 정체성에 관한 거, 소속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군요. 네. 정치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네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 트럼프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전략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 내의 정체성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는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관련된 문제가 일부는 미국에 있는 보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죄 판결 나온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라든지 트럼프 재단의 탈세 혐의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 보면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팬덤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자신 즉 개인을 공화당의 정책과 계속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부터 이런 정책을 얘기해온 게 아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할 때 다 공화당 지지층들이 계속 항상 지지해온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뭐 이민, 총기, 낙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뿌리를 둔 집단 내 정체성이 강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개인이 그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도 이제 뭐 사라진다. 네네네. 예.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 팬덤을 정의해 보자면 그냥 한 정치인을 단순히 지지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어떤 뭐 열광적인 반응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나요? 이게 이제 팬덤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팬클럽이라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팬클럽과 팬덤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죠? 팬과 결합한 돔, 이게 규정이나 법규를 적용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클럽은 상대적으로 좀 열린 공간의 느낌을 주는 반면에 팬덤은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좀 폐쇄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팬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결속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팬덤하고 정치인 팬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 팬덤은 이념이나 정책, 뭐 정당에 대한 지지면 정치인 팬덤은 그냥 인물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정치 팬덤은 내가 지지하는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인 팬덤은 정책 실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당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팬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만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이기도 한데 Love to Hate입니다. Love to Hate? 네. 미워하기 위한 사랑?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Love to Hate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혐오입니다. 혐오. 네. 혐오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팬덤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지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혐오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팬덤이네요.
자, 이런 팬덤 정치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당연히 미국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팬덤 정치가 유행하는 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일단 정치적으로 좀 대립이 심할수록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네요. 네. 정체성을 강력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특징도 중요한데요. 특히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네. 요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지도자가 있으면요. 왜 그렇죠? 네.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지도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다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중요하게 되고 당연히 그쪽으로 결속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하고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랑이나 지원이 분산된 이거는 약간 팬덤의 성격과는 다르고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한테 그게 집중될 때 그게 정치 팬덤이다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리고 아까 정치 팬덤과 정치인 팬덤 이제 그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인 팬덤이 연예인 팬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는 달랐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정치인 팬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연예인 팬덤은 경쟁에 대한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팬덤은 같이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서사를 가지는 게 중요했었죠. 서사.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연예인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연예인끼리 서로 막 적대하고 싫어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팬들이. 그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막 그 서로 좀 대척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 팬덤이 연예인 팬덤처럼 바뀌어가지고 주로 연예인 팬덤에서 소비하던 컨텐츠나 굿즈 같은 거 그게 이미 많이 넘어와 있고요. 지금 요즘 그 뭐 대정부 질문 이런 거 쇼츠로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계속 홍보의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연예인 팬덤과 정치인 팬덤이 비슷해지는 이 현상을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인의 팬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특정 정치인의 팬이 돼서 그 사람을 응원한다 기보다는 팬덤을 구성해서 내 의견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예전보다 강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관철하려 한다. 팬덤 내에서 팬덤이 지향하는 바랑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배척당하기도 하고 십자포화를 맞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팬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팬덤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팬덤이랑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따돌리고 그런 방식으로 더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뭐 건드린다 그럴까요? 감동시킨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 마음에 다가서는 이제 방법을 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심리학에서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걸 정치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정치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정체성이나 음모론 뭐 이런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 심리학, 정체성, 음모론까지. 자, 그렇다면 이런 팬덤 정치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서 따져보죠. 네네. 팬덤이 생기려면 일단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원래 팬은 옛날에 스포츠 경기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땐 이동성의 제한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연결이 쉬워지니까 대면을 안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노사모를 정치 팬덤의 시발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죠. 그때가 막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보급됐을 때였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팬덤들이 등장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사모는
정치 팬덤에 가깝고요. 네. 왜냐하면 노사모 회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한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한 팬덤은 오히려 좀 정치인 개인의 초점을 맞춘 정치인 팬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박사모도 있었고, 박사모,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 최근에 개딸도 있고 뭐 많죠. 네네. 되게 정치인들마다 굉장히 많은 그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사모 제외하고는 정치인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그게 왜 유독 지금 부각이 또 될까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아, 스마트폰이요. 네,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의견을 쉽게 내고 또 모일 수 있는 시대라서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 팬덤이 부각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역으로 보자면 충분히 네네. 대화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추천 알고리즘 때문인 것 같아요. 추천 알고리즘. 네, 요즘 그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에서 네.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인공지능이 개입해가지고 걸러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서 왔지? 출처나 혹은 신뢰도나 혹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아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제공됐는지 이걸 네. 분석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공한 쪽에서 만든 프레임 안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것 때문에 공감을 가장한 혐오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 다른 영역, 네. 그러면 굉장히 혐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냐 혐오냐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영역에서도 그런 네. 어떤 적대화, 양극화 이런 게 바로 정치 팬덤으로 비롯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뭐 하다가 서로 고성을 지르다가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고 껄끄럽고 갈등 유발하기 네네. 때문인데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잘 대화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데요. 이 뭐 사실 대화를 잘하는 법 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네.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화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상대방이 말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알지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게 마치 상대방의 의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팬심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런 마음을 잘 담은 곡이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팬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